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거기가 명당 자리인가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소. 아, 직원님, 그렇게 꼼꼼히 보시지 말아요. 명당은 구석구석 살펴봐야 하는 법이오. 깊어가는 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은은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과부의 방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아니, 저 과부방에서 무슨 이런 해괴한 소리가 나는 것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잘 좀 들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방 안에서는 직관이 과부의 얼굴에 손을 대고 관상을 살피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과부의 미간과 눈가, 콧날, 입술 주변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는 통에 간지러워 견딜 수 없었던 과부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간지러워 못 참겠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부인의 관상에 드러난 운명의 길을 찾아야 하니 잠시만 참아보구려. 과연 그날 밤 과부의 관상에서 직관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과부의 운명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풍수와 관상의 천재였던 한 직관과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아름다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도성 밖 어느 마을에 3대째 이어져 오는 명망 높은 직관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임금님의 능지를 봐주는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니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경감님, 이번에도 명당 자리 하나만 봐주시오. 아이고, 우리 묘자리도 한번 봐주시지요. 문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안에서 점지해준 묘자리에 조상을 모신 집안치고 크게 흥하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안의 막내 아들 무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답니다. 여봐라, 저 아이 이마에 떴는 자리를 보아라. 천지의 기운을 볼 수 있는 상이로구나. 무수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손주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마에 뜬 북두칠성 모양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무수는 어린 나이부터 놀라운 재능을 보였답니다. 겨우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 산등성이를 보세요.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이에요. 저기에 묘를 쓰면 반드시 그 자손 중에 임금님을 모실 인재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내 말대로 저기가 바로 용맥이란다. 어린 무수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수십 년을 봐도 찾기 어려운 용맥을 어린아이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무수의 재능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두 형들이었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무슨 풍수를 안다고 그저 아버님 비위나 맞추는 것이지. 둘째 형수와는 투덜거렸고 맏형 수명은 동생을 시기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18이 된 무수는 더욱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관상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훤히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님, 저 양반은 3일 내로 큰 재난을 당할 상이에요. 미리 경고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수의 말대로 그 양반은 사흘 뒤 큰 화재를 당할 뻔했다가 무수의 경고 덕에 화를 면했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수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형들의 시기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형님, 이러다 무수가 집안의 명성을 모두 가져가겠소? 그게 말일세. 어서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들은 술을 마시다 끔찍한 모의를 하고 말았지요. 아우를 없애는 수밖에 없네. 하긴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밥알이나 빌어먹게 될 터. 형들은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바로 무수의 명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음모였지요. 저기 저 묘자리를 봐라. 명당이라며 무수가 점지해 준 곳이 아니오? 저기에 우리가 손을 좀 봐주면 어떻겠냐? 결국 형들은 몰래 무수가 봐준 명당 자리를 파헤쳐 놓고는 그 자리에 시체 한 구를 묻어두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큰일 났소. 무수가 점지해 준 명당 자리에서 시신이 나왔다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귀신 씨인 자리를 명당이라 속인 것이니 이는 목숨을 해한 것과 같은 죄라 할 수 있겠소. 순식간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놈이 분명 시신 묻힌 곳을 알면서도 명당이라 속였을 것이오. 맞소! 이런 흉함한 자를 그냥 둘 수 없어!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만 기다리시오. 무수와 형님들의 스승이자 마을의 어른인 청봉 선생이 나섰습니다. 이 자리가 진정 귀신 씨인 자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흉계인지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소. 청봉 선생의 말에 모두가 묘자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 시신은 겨우 며칠 전에 묻힌 것이오. 명당 자리를 잡은 지가 한 달도 더 되었는데 이는 분명 누군가의 흉계요. 진실이 밝혀지자 형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무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지요. 스승님, 제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결백이 밝혀졌는데.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형님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그대가 떠나면 너의 부모님께서 부디 부모님께 잘 계시라 전해주십시오. 이 불효자는 떠돌이 집안이 되어 터널을 둘러보며 수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무수는 몇 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날도 산 넘고 물 건너 수십 일을 걷고 있었지요. 그러다 발에 땀내가 배일 때쯤 우연히 한 마을에 도착했지요. 이런, 해는 저물었는데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가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어이구, 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구나. 무수의 눈에 여인의 얼굴이 마치 밝은 달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 같은 얼굴에 깊은 시름이 가득했지요. 저 실례하오만 잠시 걸음을 멈추시지요. 무수가 불러 세우자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26은 되었을까 고운 이목구비의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시나요? 제가 보아하니 대개 얼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비치는구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관상을 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소. 비록 3일을 굶어 힘은 없지만 관상 보는 눈만은 아직 살아있다오. 무수의 말에 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허나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하는데. 무수는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기운이며 눈가의 복덕이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목선과 어깨선까지 시선이 갔지요. 아니 관상가님, 얼굴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기의 흐름을 봐야 해서 그렇소. 당황한 무수의 모습에 여인이 또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한 관상가를 만났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이구. 갑자기 무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아니, 이런 상이 존재하다니. 무슨 일이시죠? 대개 얼굴에 천금이 넘는 부기가 서려 있사옵니다. 그런데 순간 여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요. 농담하시나요? 전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과부입니다. 남편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한 과부랍니다. 그제야 무수는 여인이 왜 그토록 시름 깊은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토록 망가뜨린 그 묘자리를 직원님께서 봐주시겠습니까? 무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잠시 후 무수는 여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사연이나 들어보시겠습니까? 과부는 무수를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였지요. 3일이나 굶으셨다니 먼저 밥부터 드시지요. 과부가 차려온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무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지요. 죄송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무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슬며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알 몇 개가 입가에 묻은 채로 과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무수는 입안의 밥을 급하게 삼키려다 캑캑거리며 말했습니다. 대개 얼굴에서 너무나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밥맛이 없어. 네? 제 얼굴 때문에 밥맛이 없으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밥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과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 같은 관상가님은 처음 보네요. 밥을 드시면서 관상을 보시겠다니. 무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밥알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대기의 얼굴에서 가히만금의 부기가 비치는데 어찌 이리 초라한 곳에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무수의 말에 순식간에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은 화순이라고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안주인이었지요. 화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고을 제일의 갑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자만 봐도 올 정도로 사랑했던 남편이었지요.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명의를 찾아 전국을 헤매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남편은 화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내 묘자리만큼은 제대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름난 직관을 모셔왔지요. 그 이름난 직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자는 천금을 받고 묘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3년 안에 가문이 더욱 번창할 거지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을 그 자리에 모신 뒤로 집안의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사하던 배가 침몰하고 곡식 창고에 불이 나고 결정적으로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남편의 무덤에서 피비린내 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저주받은 집안이라 수군거렸지요. 무수는 말없이 화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았고 이제는 이렇게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화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났지요.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답니다. 부인, 내 묘자리가 천의 흉지라. 아래로는 뱀이 따리를 틀고 위로는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자리라. 내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부인 제발 나를 구해줘. 무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자가 이 고을의 다른 묘자리도 모두 엉터리로 봐주었다는 것을. 화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름밤이면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장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돈도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불길한 여인이라 수군거립니다.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묘자리까지 잘못 써서 망한 여자라고. 이제는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침을 뱉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혹시 남편님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소. 해가 지기 전에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순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무수는 화순과 함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정말 큰일 날 묘자리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이리 고생을...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는 명당이 될 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 작자가 음양을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것이지요. 마치 비단 옷을 뒤집어 입은 것처럼 말이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 근처 산세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소. 그렇다면 비록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머무시지요. 아니, 그래도 부인 혼자 계신데 제가 함께 있어도 되겠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원님만이 우리 남편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무수는 화순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무수는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명당 자리를 찾고 밤에는 고서를 펼쳐 풍수를 연구했지요. 그런 무수를 보며 화순은 매일 정성스레 끼니를 챙겨주었답니다. 아이고, 벌써 일이 늦었습니까? 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마주 앉은 두 사람. 무수는 문득 화순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곱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수는 늦은 시각까지 산세를 살피다 돌아왔는데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물소리?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살짝 내민 무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화순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 열린 부엌 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각에 목욕을 하시다니. 하얀 목덜미로 흐르는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이자
무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하기엔 너무 늦었지요. 누구십니까? 화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무수는 그만 놀래서 이마를 부엌문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아이고, 직원님? 아니, 그게 말이오. 무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산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만 실수로 봤소. 아니 못 봤소. 화수는 피식 웃으며 얼른 저고리로 몸을 가렸습니다. 밤이 이리 깊도록 자리를 찾아 다니신 것입니까? 그렇소. 하루라도 빨리 잠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아니, 명당 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말이오. 화수는 애틋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늦은 밤인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지요. 무수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한켠에 따뜻한 물과 옷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일 늦게 돌아오시니 혹시나 하고 준비해 두었답니다. 화순의 따뜻한 마음씀씀이에 무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무수의 눈에 화순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보였지요. 벌써 일이 늦었으니 어서 쉬시지요. 네, 그러시죠. 화순이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무수는 그녀의 귓불이 발갛게 물든 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 수 없었답니다. 무수는 자꾸만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던 화순의 모습이 떠올랐고, 화순은 자신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산을 헤매는 무수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전 부인의 모습이 지워지질 않는구나. 이런 기분은 뭐란 말이냐. 그렇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함께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라면 내일 명당 자리를 찾는 일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무수가 묵는 방의 처마 끝이 갑자기 무너져 비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죄송하오나 지금 제 방에 빗물이 들이쳐서 엉망이오. 아이고 직원님, 얼른 이쪽 방으로 오시와요. 아니, 그래도 그건. 이러다 감기 들면 어쩌시려고.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폭우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밤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촛불이 꺼지고 빗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방 안에서는 직원님 왜 이리 가까이 오시나이까? 어허, 괜찮소. 그럼 직원님, 오늘 밤은 단지 운명이라 생각하겠사옵니다. 아이고, 직원님, 거기는... 부인, 내 직업이 직관이잖소. 뭐든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건 내 의무이자 사명이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어젯밤은 마치 꿈만 같았소. 무수는 화순의 붉어진 뺨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후회하시오? 후회는 아니에요. 다만 이리 빨리 가슴이 뛰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화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무수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답니다. 부인, 이제는 운명이란 게 무엇인지 진정 알 것 같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맞닿음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무수는 더욱 열심히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관으로서가 아닌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오늘은 저 북쪽 산등성이를 살펴보겠소.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일 아침 화수는 무수의 옷깃을 여며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무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부인, 드디어 찾았소. 찾았다고. 정말인가요? 저 서쪽 산자락 아래 바로 그곳이오. 무수는 화순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한 곳에 멈춰 선 무수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산등성이의 모양이 마치 잠든 용 같네요. 바로 그것이오.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려는 자리. 게다가 무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좌청룡 우베코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앞에 봉우리는 주작이 날개를 편 듯하며 뒤로는 현무가 힘차게 받쳐주고 있어. 거기다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니
이보다 더 좋은 명당은 없을 것이오.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수는 명당 자리의 크기를 재고 화수는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인, 이장은 다음 달 보름에 하는 것이 좋겠소. 보름이요? 그렇소. 그날이 천기와 지기가 가장 좋은 날이오. 그런데 보름날이 다가올수록 화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는데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부인,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아니, 그저 화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님, 요즘 제 마음이 왜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오? 남편의 묘를 옮기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님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버릴까 두려워요. 무수는 화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오.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오. 그날 밤 무수는 화순을 더 세게 안아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장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저자가 과부와 벌써 그런 사이가 되었다던데 정말인 것 같소? 저저 아주 좋아 죽는구려.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한낱 떠돌이 직관일 뿐이오. 저기 좀 보시게. 직관놈이 또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구려. 어디 보자. 마을의 큰 양반집 사랑방에 여러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고운 과부를 저런 떠돌이 놈이 차지하다니. 그것만이 아니오. 며칠 전 장터에서 과부가 값비싼 비단을 사들이는 걸 보았다네. 아니 그랬단 말이오?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소? 패가망신했다던 과부가 어찌 그리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요? 양반들의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양반들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 직관놈이 전에 살던 고을에서도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과부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하고. 이 소문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저 직관놈 전국 각지에서 과부들을 속여왔다지? 이번에도 명당 자리를 핑계로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이보시오. 포도청입니다. 갑자기 화순의 집 앞에 포도청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과부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사기꾼이다.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오? 직원님, 화순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졸들 뒤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렇습니다. 무수의 형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아,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시오? 그제야 무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양반들의 고발장에 적힌 글씨체가 둘째 형의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소. 정녕, 이 모든 것이 형님들이 꾸민 계략인 것이오? 한편 무수가 포도청에 끌려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험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기꾼 직관도 끌려갔으니 과부도 정신 차리겠지? 그러게 말이오. 재산이나 날린 게 다행이지. 저 과부는 남편 묘자리도 잘못 써서 패가망신시키더니 이번엔 사기꾼 직관을 끌어들여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네 그려. 아예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화수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뜰에 나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직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형님들의 계략이라 하셨으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수는 포도청으로 끌려간 무수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포도청에 가서 물어보니 그날 밤 도망쳤다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지요. 결국 화순이 마음을 다잡고 무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깊은 산중에서 내려온 듯한 노승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수염은 하얗게 샜지만 기품이 넘쳤지요. 누구신지요? 화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무수의 스승이요. 정봉이라 하오. 스승님이라 하셨나요? 하지만 직원님은 스승님에 대해 한 번도. 정봉 스승은 쓸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니. 스승은 마당 한켠에 걸터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수는 나의 마지막 제자였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지. 스승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때였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당 자리를 찾아주고 있었지요.
아이가 찾은 묘자리마다 그 자손이 크게 흥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소. 그때 난 깨달았지요.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점지한 진정한 직관이라는 것을 말이오. 화수는 숨죽여 스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형들이 3년 전 나를 찾아왔었소. 동생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내게 와서는 무수의 행방을 대라 했지요. 난 그들을 크게 꾸짖었소. 천재적인 동생을 시기하여 집에서 내쫓더니 이제는 스승에게까지 와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느냐고 말이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형제를 내 제자에서 파문했지요. 스승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내 암자를 불태워버렸소. 그리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는 저런 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싶어 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화수는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수가 겪었을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인, 무수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남편의 묘자리에 대해 어떤 말을 했소? 네, 서쪽 산자락에 명당 자리가 있다고 했지요. 용이 승천하려는 자리라고 하였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의 묘를 옮길 준비를 해야겠소. 그리고 잠시 후 청봉 스승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무수가 찾은 그 자리가 맞았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수가 찾은 명당 자리,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자리와 일치하오. 스승의 말에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맞소. 서둘러 이장을 해야 하오. 다음 보름까지 시간이 얼마 없소. 그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지휘 아래 한밤중에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관을 옮기고 새 묘자리에 안장하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옛 묘자리를 정리하던 중 땅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옹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옹기 안에는 오래전 난리를 피해 누군가가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들과 금덩어리들이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과부댁에서 보물이 나왔다지 않소? 그려 외란 때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와 금덩어리라는데 횡재했구려. 이 소식이 관아에 전해졌고 관아에서는 조사 끝에 그 은자와 금덩어리의 반을 화순에게 돌려주기로 했답니다. 아니, 저 과부의 운명도 참. 그려 남편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 망신했다가 지금은 다시 바로잡아서 복을 받네 그려. 그렇게 화순의 살림은 순식간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화순댁, 이 늙은이가 잘못 보았소. 내가 눈이 어두우구만.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마을 양반들이 하나둘 찾아와 굽실거리기 바빴지요. 아니, 김 양반. 당신이 그렇게 대감 체면이 있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오? 체면이고 뭐고 우리 아들놈과 혼인을 하면 어떠시오? 우리 아들이 올해 20인데. 김 양반은 곧이어 자신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오. 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는 못했어도 시험장에서 엄청났다오. 시험관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지. 아니, 김 양반댁 아드님은 지금 10년째 과거 공부만 하고 있지 않소? 그때 또 다른 양반이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이보시오. 화순댁과는 이미 내 조카와 먼저 이야기가 오갔다오. 뭐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오? 방금 전에 화순댁께 말씀드렸다니까 그러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젊은 분이? 어찌 그리 고지식하시오? 얼른 제가를 하셔야지요. 화순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엔 이미 주인이 있답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 도리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여전히 무수의 소식은 없었답니다. 직관님, 오늘도 안 오시나요? 화순이 밤낮으로 무수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무수의 형인 두 형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형님, 또 그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 매일 밤 무수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냥 수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을 모함한 후로 형제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지요. 형님, 어머님께서 또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무수 생각에 아프신 거지.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에휴, 저기 가는 자들 보시오. 친동생을 모함한 자들이래요.
에구, 천벌 받을 일이지. 결국 형제는 청봉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기 대문 앞에 좀 나가보시죠. 화순이 급히 대문 앞으로 나가보니 두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당신들은 바로 무수의 형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수의 형들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근영 수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우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저 재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둘째 형수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아우가 사라진 뒤로 저희 집안에 괴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괴이한 일이라니요? 큰형님 댁의 묘소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제 집 앞마당의 나무는 하루아침에 말라 죽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청봉 스승이 나타나셨지요. 스승님, 형제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무수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희를 원망하기는커녕 형제의 정을 저버리지 못해 도망치기로 한 것이니라. 스승의 말에 형제들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우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 모두가 돌아보니 무수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수야. 직원님, 아우야, 정말 너였구나. 형들이 무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무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지요. 형님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무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저 포도청에 고발만 하셨다며 모를까 없던 누명까지 저에게 씌우시다니요. 무수의 눈에 슬픔이 어리자 그 순간 청봉 스승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무수야, 내 형들이 있니? 관가에 가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너의 누명은 벗겨졌으니 이제 돌아와도 된다.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어떻게... 이제 그만 용서하거라. 미움이 미움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을 뿐이니. 그때였습니다. 직원님,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무수는 천천히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지요. 부인, 많이 기다렸소? 네, 매일 밤달을 보며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화해를 하였고 무수와 화순도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매와 꽃잎이 날리는 걸 보니 마치 하늘이 너희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같구나. 그렇게 무수와 화순의 혼례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청봉 스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들도 화해하고 제자도 행복을 찾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혼례를 치른 첫날 밤 화순이 무수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오? 그날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어찌 그리 쉽게 제 관상을 봐주셨나요?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부인, 사실 부인에게 고백할 것이 있소. 뭐라고요? 부인과 처음 만났던 그날, 사실 난 이미 부인의 집 근처를 일주일째 맴돌고 있었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남편의 묘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을 이 마을에 도착하자 들었소. 그러다 우연히 부인을 보고 첫눈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다오. 그리고 명당 자리는 사실 첫날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부인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것이오. 화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퍽 하고 무수의 어깨를 쳤지요. 아니, 이런 미덥잖은 사람. 그래서 매일 밤 우리 집 담장을 엿보고 계셨단 말입니까? 무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부인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러면서 왜 저를 보고 찬미를 굶었다 하셨어요? 그야 곱디곱고 착하디 착한 부인께서 혹시라도 집으로 초대하여 밥이라도 줄까 해서 그랬다오. 화순은 푸웃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쩐지 관상을 보신다며 자꾸 얼굴만 보시더라니 꿍꿍이가 있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무수와 화순은 백년가약을 맺었고 두 형님들도 자주 찾아와 동생 내외와 정을 나누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묘자리 잡는 천재 직관과
과부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정급생지라고 했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무수는 형들의 시기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또한 전화위복이라고도 했습니다. 화수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지요.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부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뒤에 찾아올 행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수려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숲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아이고,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그려.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지? 이런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홍마님이 그 대나무 숲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아니, 저게 대체 뭐란 말이냐? 홍마님은 대나무 숲에서 본 광경에 깜짝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건 검은 그림자들이었는데 웬 수상한 사내들이 대나무 숲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분명 도적대는 아닐는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것이야. 그날 이후 홍마님은 집안을 지킬 힘 좋은 머슴을 구하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있던 머슴들은 모두 나이 들고 삐쩍 마른 사람들뿐이라 도적대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이번에는 힘 좋고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해야 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바우라는 청년이 홍마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요, 마님. 바우는 언뜻 보기에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였는데 걸음걸이도 어설프고 말투도 시골티가 나는지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아이고, 홍마님이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려,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몰러. 아이고,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요? 바우가 멍청한 표정으로 되묻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저기 바우서방, 저기 노인네가 쌀가마니를 혼자 옮기지 못해 반나절을 저러고 있는데 좀 옮겨주시게나. 우린 허리가 시원찮아서 그러이. 알겠습니다요. 제가 또 힘은 세지 말입니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쌀가마니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던 순간 바우의 바지가랭이가 쭉 하고 찢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보 머슴 바우는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어설픈 행동으로 사고를 치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 바우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지요. 하지만 홍마님은 젊은 머슴을 들인 터라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우가 들어온 후로 대나무 숲에 이상한 소리가 잠잠해진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홍마님을 찾아왔습니다. 홍마님, 이제는 방영감의 든든한 기둥에 기대어 사시는 게 어떠시오? 들리는 말로는 박영감의 기둥이 장정세못을 한다는데. 최참봉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젊은 마님께서 혼자 보내시기에는 밤이 너무 길고 쓸쓸하지 않소? 참봉 어른, 제 방문 앞에는 아직 서리가 녹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둥 타령이십니까? 게다가 듣자 하니 박 영감님, 댁 기둥은 밤만 되면 휘청휘청 기울어진다지 않습니까? 한창 때에도 시원찮았던 기둥이 무슨... 최참봉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풍산댁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홀로 된 풍산댁은 아름다운 자태와 교태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고, 저 풍산댁 때문에 마을 머슴들은 다들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려. 풍산댁 치맛자락만 스쳐도 머슴들은 넋이 나간다는구먼. 듣자 하니 마을 머슴 중에 풍산댁과 배꼽을 안 맞춰본 사내가 없다지 않은가? 그런 풍산댁이 이번에는 바우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머슴이 궁금했던 것이지요. 바우야, 내 방에 좀 들어와 보겠냐? 한양서 가져온 좋은 차도 있는데. 하지만 바우는 묘하게 거리를 두었지요. 다른 머슴들과는 달랐습니다. 풍산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요. 차는 홍마님과 마시는 게 좋을 듯하구만요. 이런 바우의 반응에 풍산댁은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놈이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월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바울을 유심히 살폈지요. 아이고, 참말로 이상하구먼. 머슴이 저리 기품이 있을 리가 있나. 월이는 바오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평소에는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바보 바오라고 놀림을 받다가도 마을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는 행동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지게를 치고 나무를 날라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장작을 패도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하게 패는 것이었지요. 한편 뭐가 아쉬웠는지 이날 저녁에도 풍산댁은 담장 밑에서 바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께를 훤히 드러낸 채 서 있는데 마치 꽃처럼 탐스러웠지요. 여보시오. 바우 서방. 오늘은 내 방에 들러 술 한잔하고 가시구려. 하지만 바오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산대. 그러다 마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겠구만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내야. 마님이 알 리가 있나. 게다가 풍산댁이 바오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지요. 어휴, 이리 달밝은 밤에 홀로 있자니 이불 속이 뜨끈뜨끈해서 잠도 안 오는구먼. 바우 서방이 좀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풍산댁은 바오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이며 옷고름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바오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마치 호랑이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몰래 듣고 있던 월이가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내 정체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야. 보통 머슴이 저런 눈빛을 가질 리 없지. 그런데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 바오는 어딘가 수상한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바오의 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마님은 바오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복의 바오야, 어제 대나무 숲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요. 달빛이 고와서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 왔을 뿐입지요. 요즘 머슴이 달빛 구경을 다 하는구나. 어디 머슴 주제에.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오가 마님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아이고, 마님, 바보라고 너무 놀리시면 정말 바보짓을 할지도 모르지요. 머슴인들 어찌 사람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오는 해실해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처음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지요. 바보 머슴의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 경고 같았습니다. 이놈아 깜짝 놀랬잖느냐? 마님이 손을 들어 바오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번개같이 마님의 손목을 잡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오의 손길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기가 마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손길은. 마님이 놀라서 바오를 바라보는 순간 대나무 숲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또 누구냐?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러자 바오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지요. 마님, 몸을 낮추십시오. 바오는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는 복면들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보처럼 보이던 바오의 몸놀림이 마치 춤추듯 우아했지요. 이놈! 내 놈이 그자였구나! 복면들 중 하나가 이를 갈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이미 그들의 검을 피해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우리 집 바보 머슴이란 말인가? 마님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처럼 굴던 머슴이 단숨에 복면인 5을 때려 눕힌 것이었지요. 여복의 바오야, 방금 그 솜씨는 대체.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엔 꼬장꼬장하던 마님이 처음으로 말까지 더듬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무술을. 그러자 바오가 다시 그 어리숙한 모습으로 돌아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어찌나 아픈지 방금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만요. 하지만 이제 마님은 바오의 연기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바오를 유심히 살펴보던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러고 보니 이복의 바오야,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본 그것은 대체 무엇이더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숨길 것 없다.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내가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와 나누던 이야기, 이 귀로 직접 들었느니라. 마님의 말에 바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또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아이고, 마님도 참, 야밤에 혼자 대나무 숲을 어찌 다니십니까? 도깨비한테 홀릴 뻔하셨구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둥둥둥,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 같았는데
좀 전에 복면인들이 술을 늘려 다시 침입하려는 듯했지요. 그러자 바우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마님, 어서 방으로 들어가 계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마님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하지만 다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바우가 마님을 번쩍 안아들더니 안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놀란 마님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바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코끝으로 향긋한 소량이 스쳐갔지요. 마님, 오늘 밤은 문 밖을 절대 나서지 마시고 촛불도 켜지 마십시오. 바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의 목소리가 아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위험 있는 목소리였지요.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바우는 대답 대신 방문을 닫고는 밖으로 급히 나가버렸고 잠시 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지요.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검은 그림자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감히 주둔영을 습격한 놈들이. 주둔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마님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바우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손에는 푸른빛이 도는 검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건 분명 10년 전 그 청룡도. 그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아니, 설마. 그때였지요. 월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님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바우가. 그래, 말해보거라. 바우가 어쨌단 말이냐? 바우가 10년 전 돌아가신 마님의 오라버니이신 영호의 대장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월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바우야, 이제야 알겠구나. 그 눈빛이 어릴 적 늘 마당에서 보던 그 눈빛이었어.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붓글씨를 쓰던 소년, 오라버니와 아버지를 잃고 사라진 소년,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키려 검을 든 사내의 모습이 그때였습니다. 자, 저기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라! 마님, 제 뒤로 서십시오. 바우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월이의 눈빛이 이글거리더니 그 눈빛이 요상하게도 복면인들을 향해 있지 않고 바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복면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월이가 미끄러지듯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바우는 순식간에 두어 놈을 쓰러뜨렸지만 자꾸만 더 많은 자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월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건. 하지만 바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쉬쉬하는 소리와 함께 연막이 피어오르자 월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면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기가 거치고 나서야 바우는 마님의 안위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님은 다치지 않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월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월이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구나. 좀 전에 어떤 이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뒤로 보이지 않네. 월이 그 계집이 좀 수상하구나. 마님의 말씀에 바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하필 습격 직전에 월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주물럭거리는 걸 봤습니다요. 아마도.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마당 툇마루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월이 계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람. 그리고 그날 밤 그 복면들은. 마님은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가 대나무 숲 버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바로 절 뒷산의 운봉 스님이었지요. 어찌 되었느냐? 그날 밤 일에 대해 단서는 찾았더냐? 스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요. 월이의 방에서 이걸 찾았는데. 바우가 꺼낸 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서찰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박 영감의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스님.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바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월이의 방 다다미 밑에서 군영의 도면도 나왔습니다요. 그런데 그 도면 위에 붉은 점이 몇 군데 찍혀 있는데 그곳이 하필. 설마 5년 전 영호의 대장님이 피살당하신 곳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냐? 스님의 눈빛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그 도면의 글씨체가 월이의 것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키가 훤칠한 사내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입니다. 아니, 이거 반가운 자리구나. 한밤중에 절에 스님과 머슴이 무슨 밀담을 그리 하시는지요? 바오와 스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방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영감얼은 이 밤중에 어인일로 바오가 슬그머니 서찰과 도면을 품 안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영감의 눈빛이 매서웠지요. 이놈아, 뭘 그리 황급히 감추는 게냐? 이리 줘보거라. 방영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손등에 달빛이 비치자 희미한 칼자국이 보였지요. 마침 그때 운봉 스님이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손등의 상처 5년 전 영우이 대장님의 청룡도에 베인 것이 아니오. 방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스님도 참. 이건 그저 며칠 전 사냥을 나갔다가 다친 것을. 그런데 영감님, 상처가 어찌 청룡도에 당한 것처럼 푸른 빛으로 흉터를 남기나이까? 바오의 말에 방영감의 눈빛이 변했는데 손을 들어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달 좋은 밤에 어찌 남정네들끼리만 모여 계시나요? 풍산댁이었습니다. 아니, 풍산댁이 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산댁의 손에도 뭔가 서찰 같은 것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거 재미있구나. 오늘 밤 이 대나무 숲에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방영감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춤에서 칼을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영감님도 참 그리 험상궂은 얼굴로 칼자루나 만지작거리시면 어쩌시려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서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던가요? 방영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월이 계집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영감께서는 절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아시는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나무 아래 영우이 대장께서 남기신 물건이 묻혀있다 하더군요. 영감과 외놈들이 주고받은 밀서며. 박영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섬뜩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내 죽음으로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외놈들은. 그러더니 방영감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봉 스님이 얼른 달려가 방영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주라완을 먹었구나. 자결을 했다.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깝구만. 영감님은 가시고 이제 마님은 누구 품에 안기시려나? 풍산댁이 서찰을 살랑살랑 흔들며 웃었지요. 그러자 마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계집, 어서 저리 가지 못할까? 애구구 마님도 바우 서방 팔뚝에 그리 꼭 매달려 계시면서 그리 말씀하시면 쓰겄소? 풍산이가 보기에도 그 품이 따숩고 든든해 보이는구만. 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바우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우의 넓은 가슴팍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이게 무슨... 마님이 얼른 떨어지려 했지만 바우는 오히려 마님을 더 꼭 끌어안았지요. 마님, 아직 위험하니 제 품에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따뜻하게 울리자 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이 계집은 도망가고 이제 마님 혼자시니 좋은 기회라 여기시는 거요? 풍산대, 서찰은 어디서 구한 거요? 바우가 물었지요. 이 서찰 말이오? 서방님이 궁금하시다면 내 방에 들러보시겠소? 밤이 이리 좋은데. 야, 이 뻔뻔한 계집이. 마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풍산댁은 약을 올리며 대답했지요. 마님, 혹시 모르시나 보오? 바우 서방 물건이 얼마나 장한지. 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품에서 벗어나려던 마님이 오히려 바우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그러니까 이건 그저 추워서. 마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애구구, 이거 보시오. 마님이 어찌 그리 수줍으신지. 풍산이는 서방님 품에 안겨봐서 다 알지요. 얼마나 단단하고 뜨끈한지. 이 계집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이 서찰만 봐도 알 텐데. 바우 서방 보시겠소? 박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돌아가셨는지. 바우가 풍산댁을 노려보았습니다. 풍산대, 그 서찰에 뭐가 적혀 있는 거요? 에이,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지라. 내 방은 늘 문이 열려있구만. 풍산댁이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꼭 봄날의 나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바우의 품에서 더욱 꼭 달라붙었지요. 저 계집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마님. 바우야, 너는 내 옆에만 있어야 하는 거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깨달았지요. 자신의 마음이 바우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아이고, 저런. 이거 참 가슴 따뜻한 광경이구만. 풍산댁이 킥킥 웃으며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참말로 재미지구만. 월이 계집은 박 영감과 놀아나고 마님은 머슴에게 마음을 뺏기실 줄이야. 방금 영감님 편이라고 하셨소? 풍산댁이 얼굴을 살짝 가리며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풍산이는 이만 물러가야겠구만. 헌디,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리던 그 신음소리. 그게 바로 월이 계집하고 영감님이 만나는 소리였다는 걸 아시고는 계시겠지요? 풍산댁의 말에 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풍산댁. 그러면 머리 계집이 이 모든 일이 뒤에. 아이고, 마님도 참. 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자결을 하셨겠소? 이제야 자기 죄를 털어놓을 때가 됐다 싶어서. 그때 풍산댁이 서찰을 살짝 꺼내 흔들었는데 달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서찰의 끝자락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저 도장은 바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풍산댁이 또다시 킥킥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그리 무섭게 보시면 어쩌겠소? 풍산이 방에 오시면 이 서찰 말고도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다오. 이 계집이 무슨. 마님이 발끈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풍산댁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후다닥 치맛자락을 날리며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늦었구만. 풍산이는 이만. 저기 봐라! 풍산댁이 도망간다! 마당 너머에서 월이를 쫓던 포졸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나무 숲을 휘감던 횃불빛에 풍산댁이 놀라 도망간 그날 밤 바우와 마님은 풍산댁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남의 방을 뒤지자니 일이 떨리는구만.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이. 바우가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영우이 대장의 누이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니 이건 오라버니의 친필이잖아. 서찰 뒤편에는 영우이 대장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이야, 나는 박 영감의 큰 음모를 알아냈다. 그자가 외적과 내통한 정황. 아이고매, 이런 내용이.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마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바우야. 하지만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거기 누구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었지요. 이런, 세상에, 월이 내가 살아있었던 거였어? 월이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님. 그리 점잖은 채 하시더니 한밤중에 머슴과 단둘이 남의 방을 뒤지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월이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라버니를 해쳤다고 했지. 그런데 왜 박영감과 붙었느냐? 영감님은 제가 어릴 때 고아인 저를 거둬들이시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전에 경우 이 대장님을 해쳐달라고.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갑자기 마님과의 혼인에 관심을 갖더니 이 계집은 버리고 이제는 자결까지 하시다니. 이제 보니 마님도 영감님도 모두가 저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이럴 바에야. 단검을 휘두르는 월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님도 저도 이승에서는 모두 벌 받아 마땅하지요. 월아 멈추거라. 마님이 놀라 소리쳤지만 바우가 재빨리 마님을 감싸 안으며 창가로 피했습니다. 월이의 단검이 허공을 갈랐지요. 월이, 잠깐. 마님은 애초에 박 영감과의 혼인을 원치 않으셨다. 바우의 외침에 월이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영감님이? 당신이 속은 거다. 박 영감이 자기 죄가 탄로날까봐 널 이용한 것이지. 그 순간 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서 단검이 떨어지며 덜그럭 소리가 났지요. 거짓말이겠지. 영감님이 나를.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숨차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월이, 이것 좀 보시겠소? 풍산댁의 손에 들린 건 다른 서찰이었습니다. 영감님이 자결하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요. 당신이 이용당한 진짜 이유가 적혀있구만. 월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월아, 너를 속여 영우이 대장을 죽이게 한 것은 나의 큰 죄이다. 대장이 왜군과의 내통을 밝혀낼 것 같아 급히 손을 써야 했다. 너는 그저 나의 칼이 되어주었을 뿐. 월이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은 왜군과 내통했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우가 마님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지요. 그렇습니다. 마님, 영호 이 대장님이 박 영감의 반역을 밝히려 하셨기에 그래서 박 영감이 월이를 꿰어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월이가 갑자기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이제야 모든 걸 알았지만 난 이미 손이 피로 물들었소. 아님, 나리께 못다 한 마지막 청이 있었는데. 순간 월이가 마당으로 달려나가 절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라, 마님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모두가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월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침묵 속에서 풍산대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게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돌이킬 수가 없는 법이지요. 월이가 사라진 그날 밤, 마님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요. 월아, 너도 가여운 신세였구나.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주무시옵니까? 바우의 목소리였지요. 마님이 문을 열자 바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요. 풍산댁이 가져온 서찰들, 영감님과 외장들이 주고받은 편지들, 조정에서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바우야, 아버님과 대장님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이 바우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요. 마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마님, 실은 이 바우의 가슴 속엔 오래전부터 마님밖에 없었습니다요. 어릴 적 마당에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나도 그랬단다. 마님이 바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강바우에게 충의와 지략을 인정하사 정삼품 어모 장군의 직첩을 하사하노라. 마님과 바우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구나. 마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이제 바우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된 것이지요. 마님, 이제 당당하게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요. 이렇게 바우는 어모 장군이 되었고 얼마 뒤 마님과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입이 거칠어서 이제는 장군님이라 불러야 하는 걸 잊고 있었구만. 풍산댁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웃으며 말했지요. 풍산대, 그간 서찰을 모아두셨다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에구, 고마워하실 거 없지라오. 그저 이 풍산이가 똑똑해서 영감님 수작을 눈치챘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내 방에는 언제 한번 놀러 오실 거요? 야, 풍산댁 이것이 또 꼬리를 흔드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우와 마님은 이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견이수명이라 했답니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지요. 바우는 영우이 대장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과 의리는 결국 진실을 밝히고 사랑을 이뤄냈지요. 옛말에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참된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봄바람 솔솔 부는 늦은 오후, 뽕밭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립니다. 아이고, 이놈 돌쇠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내가 어찌 옷을 고치란 말이오. 아, 아가씨, 그러니까 뽕나무 가지가 아가씨 저고리꼬름을, 그러니까요, 아씨. 얼른 고개나 돌리거라. 양반과 규수의 맨살을 훔쳐보다니. 이래서 못 배운 머슴은. 하지만 채련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우악스러워 보이는 머슴의 손길이 그토록 조심스럽고 다정할 줄이야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요. 이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인가. 난 양반가의 교수인데, 아이고 망측해라. 아가씨, 이렇게 하면, 아니, 저렇게 하면, 아이고, 이를 어째. 뽕밭에서 시작된 양반과 규수와 순박한 머슴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한양 근교의 어느 뽕밭, 양반가의 규수 채련이 몰래 뽕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대기에 있는 뽕잎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구나. 어디 한번. 채련은 까치발을 하고 뽕잎을 따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시럭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에 걸린 채련의 치마와 저고리가 처참하게 찢어져 버렸답니다. 아이고 머니, 이를 어쩌면 좋을꼬.
귀한 비단 치마가 다 찢어졌네. 채련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멀리서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따, 오늘도 뽕잎이 수북수북 자랐는가 보자. 뽕밭을 관리하는 머슴 돌쇠가 오고 있었던 것이죠. 에그머니, 큰일이네. 일을 어쩐단 말이냐. 채련이 당황하여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쇠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이고 매. 이게 무슨 일이람. 돌쇠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뭘 그리 멀뚱멀뚱 쳐다보느냐. 채련이 발끈하며 소리치자 돌쇠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헤매다가 결국 나무에 쿵 부딪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고고,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 깝슈. 아이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채련은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덜렁거리는 머슴이 있나. 그런데 덩치에 맞지 않게 귀엽기는 하네. 하다가 문득 자신의 생각에 흠칫 놀랐지요.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람. 양반가의 교수가 되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채련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기 제 도포라도 벗어드릴까요? 돌쇠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슴 주제에 어찌 양반과 규수의 몸에 내놈 옷을 걸치게 한단 말이오. 그저 저리 멀찍이 서서 누가 오는지나 봐주거라. 돌쇠의 순박한 마음씨가 채련의 마음에 살며시 스며들기 시작한 그날, 봄바람은 유난히도 따뜻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채련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뽕밭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는 멀쩡한 곳은 다 두고 왜 자꾸 여기로만 오는 것이요? 채련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는데 그때 멀리서 돌쇠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채련은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는 돌쇠를 지켜보았죠. 아따, 오늘도 뽕잎이 주렁주렁 열렸구먼. 어제 아씨 속살이 참 백설기 같았는디. 애구구, 이놈의 입이 또 웬 말을. 돌쇠는 뽕잎을 따면서도 연신 혼잣말을 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채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저런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을 봤나. 그런데 저 얼굴이며 생긴 모양은 사대부집 도련님 못지 않으니 아이구매 그래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인가? 며칠이 지나고 채련은 이제 일부러 돌쇠와 마주치려 했습니다. 거기 돌쇠야. 이 높은 가지는 내 키론 딸 수가 없구나. 채련이 일부러 어려운 척하면 돌쇠는 헐레벌떡 달려와 도와주느라 바빴죠. 아가씨, 제가 따드릴게요. 돌쇠는 뽕잎을 따주면서도 채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요? 설마 나를 좋아하는가? 그런데 나도 이상하게 자꾸 눈길과 마음이 가네. 양반과 규수가 되어 머슴을 사모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채련을 급히 불렀습니다. 얘야,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구나. 현감댁 도령님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채련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감댁 도련님이라면 그정한량 도령 말씀이신지요? 그려, 30은 되었어도 품체 좋고 자색이 빼어난 양반이시지. 그런데 그분은 첩도 몇이나 된다면서요? 에구, 그건 양반과 자제분들은 다 그러는 거요. 마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속이 상한 채련은 뽕밭으로 향했지요. 야, 돌쇠야. 오늘도 뽕잎 따느라 바쁘구나. 채련이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쩐 일이신가요? 돌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채련은 한숨을 푹 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욕심이 많아. 하나로 만족을 모르고 그저 가진 게 많고 권세가 있다고 마음대로나 하고 말이야. 아씨. 돌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저 뽕잎이나 따고 소나치는 내가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구나. 아가씨도 참, 소치고 뽕잎 따는 일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돌쇠가 허허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내 뜻도 모르면서. 채련은 발끈하여 돌아섰습니다만 귓가가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돌쇠는 뒤에서 채련을 따라가려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답니다. 이놈아, 조심하거라. 내 정신은 늘 어디가 있는 것이냐? 채련이 돌쇠를 쏘아붙였지만 얼굴에 잠깐 미소가 비치더니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 보였지요.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서는 그만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정한량 도령은 기생존에서 살다시피 하고 첩도 셋이나 있다는데. 이제 막 20살이 된 채련에게 마흔을 바라보는 정한량과의 혼사라니 죽을 맛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님은 채련을 데리고 옷방으로 갔습니다. 어서 입어보거라. 현감 마님께서 보내주신 옷이란다. 하지만 채련은 옷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어머님, 이건 기생들이 입는 화려한 비단인 것 같은데요.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싸. 현감댁 도련님이 얼마나 풍류를 아시는 분인데 내가 입으면 더 고울 것이여. 채련은 마음이 답답해 다시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돌쇠가 뽕잎을 따는 모습이 보였는데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정성스레 한 입 한 입 따는 모습을 보니 채련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인간. 뽕잎 하나에도 저리 정성을 들이는데 왼수 같은 정한량 도령은 여자 하나를 맘에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헐헐 나비처럼 날아다니니 아이고 속 터져. 차라리 저 둔한 사람이 100배 낫겠구나. 채련은 멀리서 돌쇠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드르륵 들려왔습니다. 아, 저게 누구요? 채련이 깜짝 놀라 숨으려는 찰나 정한량이 말을 타고 뽕밭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런 곳에서 우리 색시를 만나다니 하늘이 점지해 주신 게 맞구나. 정한량은 술 냄새를 풍기며 채련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채련이 뒷걸음질 쳤지만 정한량은 채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에이, 어차피 내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정한량은 채련을 나무에 밀어붙이며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 됩니다. 놓으시옵소서. 흐흐흐, 가만히 있거라. 곧 극락 구경을 시켜줄 테니. 채련이 몸부림치는 순간 돌쇠가 들고 있던 쇠스랑이 정한량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왜 도련님 등짝에 가 닿았을까나. 이 쇠상이 요즘 들어 귀신이 씌었는지. 돌쇠는 일부러 헛발질을 하며 쇠스랑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으악! 이 천한 놈이! 정한량은 채련을 놓치고 그만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이 머슴놈이 감히! 아이고 등짝아!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 미련한 놈이 일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요. 쇠상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아이고 아이고. 돌쇠가 쇠스랑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빌자 정한량은 등짝을 부여잡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천한 놈의 종이! 내 놈 목숨은 이제 끝났다! 당장 포도청에 끌고 가서! 그때 멀리서 정도령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기생 월영이 아가씨께서 도련님을 찾으시는데. 으이구, 월영이가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정한량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련님, 월영 아가씨께서 도련님 옷자락에서 다른 기생의 분 냄새가 난다고 대노하시면서 얼른 찾아오라고 하셨나이다. 정한량은 얼른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놈! 너희들 운이 좋았다! 하지만 이 일은 두고 보자! 정한량은 휘청거리며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다. 채련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아씨, 괜찮은가요? 어여, 이제 어서 가보시는 게. 돌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채련을 바라보았는데 채련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고리가 반쯤 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아이고. 그런데 그만 긴장이 확 풀렸는지 힘이 쭉 빠지더니 쓰러지고 말았죠. 저 아가씨. 돌쇠는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채련이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돌쇠에게 기대고 말했답니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돌쇠는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리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채련의 어깨를 토닥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채련의 흐트러진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나니 돌쇠의 것이 방망이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째. 하지만 채련을 밀어낼 수도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채련도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지만 돌쇠의 품이 너무 따뜻해 떨어질 수가 없었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숨소리만 점점 거칠어져 갔는데 둘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뽕나무 그늘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러다가는 제 그것이 터져볼 것 같사옵니다. 돌쇠가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데 채련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아버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봄날의 뽕밭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새들도 부끄러웠는지 멀리 날아가 버렸고 뽕잎들만 살며시 그들의 모습을 가려주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채련이 신나게 힘을 풀고 쓰러져 자고 있는 돌쇠를 깨웠습니다. 야, 돌쇠야. 눈 좀 떠보거라.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한 손은 여전히 채련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은 이놈아,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아직도 그 손으로는 주물떡거리고 있느냐? 채련이 발끈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돌쇠의 품을 더욱 파고들었죠. 아이고, 이 손이 왜 이리 주인 말을 안 듣는 것인지. 돌쇠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손을 떼려 했지만 채련의 손이 돌쇠의 손을 콱 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저 평소엔 그리 둔하더니 이럴 때는 영 둔하지가 않구나. 채련은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더니 얼른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일어나 휙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척하던 채련의 귀에 하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크, 들었는감? 현감댁 도련님이 포졸들을 뽕밭으로 보냈다네. 채련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기 좀 봐라. 아가씨가 왜 저리 덜덜 떠시는지. 혼사 때문에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 현감댁 도련님이 어제 뽕밭에서 누군가한테 맞았다 하는데 그놈을 잡으러 간다네. 그때 마님이 급하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얘야, 현감댁에서 혼사를 서두르신다더구나. 이달 말로 나를 잡자고 하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서둘시는 이유가 뭐지요? 그때 담 너머로 뽕밭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방은 다 뒤졌는데 그놈이 안 보입니다요. 어서 더 찾아라. 오늘 안에 그놈을 잡지 못하면 우리 모두 곤장감이다. 채련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쇠 이 바보야. 제발 잡히지나 말아야 할 텐데. 얘야, 웬 떡이든 먹다 보면 맛이 들기 마련이야. 시간 지나면 도련님 마음도 내게로 기울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 말거라. 채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죠. 나으리, 뽕밭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들고 온 것은 돌쇠가 늘 차고 다니던 허리띠였답니다. 그놈이 분명 이 근처에 숨어있을 터이니 샅샅이 뒤져라. 아전의 호통 소리에 채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래 날짜도 정해졌으니 이제 뽕밭은 가지 말거라. 도련님께서 그쪽으로 포졸들을 풀어놨다니 돌쇠 놈은 금방 잡힐 것이야. 어머님. 채련은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돌쇠는 지금 어디서 무사히 숨어 있기는 한 걸까? 걱정이 되어 미칠 것만 같았지요. 돌쇠야, 괜찮은 것이냐? 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감댁에서 오셨다. 어서 나와 맞이들 하시오. 하녀들이 부산스레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현감마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어머, 우리 며느리감은 어딨소? 혼수 구경도 할 겸 얼굴 좀 보고 싶어 왔다오. 에고, 이러실 게 아닙니다. 먼저 안으로 드시지요. 그런데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감마님이 방으로 들어간 채련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운 며느리를 얻다니. 며칠 전 우리 아들놈이 뽕밭에서 당한 일만 없었어도 혼사를 더 당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요. 현감마님의 가시돋은 말에 채련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혹시 뽕밭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는 것일까? 내일이라도 당장 혼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감마님은 채련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불안당을 잡아야 우리 아들의 체면도 세우고 혼례도 편하게 치를 수 있을 터이니. 채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나으리! 마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정한양 도련님께서 기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시다가 기생들과 얽혀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뭐라? 현감마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그것도 하필 혼사를 앞두고 혼례 날짜는 이달 보름으로 정해졌으니 며느님도 그리 알고 준비하시게. 현감마님은 채련을 한번 노려보고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홀로 남은 채련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일을 어쩌면 좋을꼬. 보름이라면 고작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 너머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놈들, 나 같은 머슴 하나 잡겠다고 이리 설쳐대다니. 돌쇠 이 바보야, 거기 있었느냐? 채련은 얼른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돌쇠가 아전들에게 쫓기다 담을 넘어온 모양이었지요.
거기 섰거라. 양반과 담장을 넘다니 이놈이 아주 미쳐 날뛰는 모양이구나. 아전들이 우악스럽게 돌쇠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아전 양반, 그 사람은 4명에 따라 뽕잎을 따러 들어온 것이오. 아이고, 아가씨. 아니, 그러니까. 돌쇠는 채련을 보자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봐라! 이놈이 바로 정도령님을 팼다는 그 머슴이다. 아전 하나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자 채련이 재빨리 말을 이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께서 뽕잎을 가져오라 하셔서. 그러니까 그게. 하지만 아전들은 이미 돌쇠를 거칠게 묶어버렸답니다. 어디 양반과 규수께서 그런 거짓말을 하시오? 이놈을 어서 포도청으로 데려가자. 그때였습니다. 채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는데 잠깐! 이 사람은 내 서방님이시다.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을? 아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 이러시면 안. 가만히 있거라. 채련이 돌쇠의 말을 자르고는 아전들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여기 계신 아전 어른들, 잘 들으시오. 이 사람과 나는 이미 100년 가약을 맺었소이다. 채련의 말에 돌쇠는 그만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숨도 못 쉬는 듯했고 아전들은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아가씨, 현감댁 도련님과의 혼례가. 그래서 이리 서둘러 말씀드리는 것이오. 이미 돌쇠와 나는 부부의 연을 맺었소. 채련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이었지요. 이보시오. 아전 어른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둘 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이니 제발 모른 척 해주시오. 채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하자 아전들은 한숨을 쉬더니 머뭇머뭇 발걸음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머슴놈 하나 못 잡았다고 하면 되겠지. 아전들이 사라지고 마당에는 채련과 돌쇠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벌개진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아가씨, 아까 그 말씀은. 돌쇠가 더듬더듬 말을 꺼내려는데 채련이 손을 휘 저었습니다. 이놈아, 뭘 멍하니 서 있느냐? 어서 도망가야지. 아전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채련은 급하게 돌쇠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요? 내일은 걱정 말거라. 어서 가거라.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지요. 못 가오. 아가씨도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돌쇠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소. 채련은 돌쇠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럼 어쩌자는 거요? 이대로 있다가 우리 모두 죽자는 것이오? 죽기야 하겠습니까? 내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요. 돌쇠가 채련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이자 뭐라고? 채련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그렇소이다. 저기 뒷산 너머에 제가 아는 절이 있는데. 돌쇠의 말에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다. 정도령이 눈을 여기저기 번뜩이고 있을 거야. 그럼 아씨, 내일 밤 술시에 뽕밭에서 만나지요. 채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돌쇠야, 방금 전에는 어찌 그리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것이요? 아씨, 그게 그러니까. 돌쇠는 다시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물어물거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한량 도령을 사모하는 기생월량이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싸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꿍꿍이가 다 있었나. 양반과 규수가 천한 머슴과 그 짓을 하고 야밤에 도주를 하겠다니. 월량은 비단 치마자락을 휘날리며 곧장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거기 있느냐? 부르셨습니까? 월량 언니. 아끼던 비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재미난 걸 봤다. 월량은 붉은 입술을 비틀며 웃으며 말했지요. 어디 보자. 정한량 도련님이 그리도 찾으시던 그놈이 알고 보니 채련 인연과 눈이 맞았더구나. 아이고매. 그것이 참말인가요? 비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일 밤 술시에 도망친다고 하던데. 월량은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월량이는 첩실로 드리겠다더니 이번엔 그 순진에 빠진 규수를 들이시겠다고? 어서 가서 정도령님을 모셔오너라.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고. 월량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도련님 마음을 꽉 잡을 수 있겠구나. 비자가 황급히 나간 뒤 월량은 거울 앞에 앉아 연지를 곱게 발랐습니다. 채련이 내년 그렇게 고고하던 양반과 규수가
천원 머슴과 눈이 맞았다니. 언니, 정도령님 오셨어요. 비자가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시와요. 월양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무슨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설마 그 머슴놈 얘기는 아니겠지? 정한량이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머슴이 내일 밤 도망칠 계획이라는데. 월양은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어디로? 어서 말해보아라. 그것만이 아니옵니다. 월양은 정한량 곁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머슴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련님의 예쁜 신부감과 함께 달아난다고 하더군요. 뭐라? 재련이가 그 천한 놈과? 낮에는 그토록 고상하게 굴더니 밤이 되면 뽕밭에서 머슴과 눈이 맞아 매일 밤 요상한 짓을 했더라나 뭐라나. 월양은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이런 망할 것이 있나? 정한량은 술상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서며 말했지요. 당장 포도청에 알려 그놈을 잡아들여야겠다. 어머, 그건 안 되죠. 월양이 재빨리 정한량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련님 체면은 어찌 되나요? 도련님 약혼자가 머슴과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나면 볼만하겠군요. 정한량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후후, 제가 좋은 수가 있사온데 내일 밤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먼저 채련을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머슴도 자연히 따라올 텐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튿날 밤 채련과 돌쇠가 만나기로 한 뽕밭에는 정한량의 포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채련도 돌쇠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월양이 발을 구르며 소리치며 짜증을 내고 있을 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현감댁 도련님이 기방에서 술에 취하셔서 기방 기물들을 부시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또 그러시는겨? 아니 왜 맨날 술만 취하면 그러는 거야? 지금 채련과 그 머슴을 잡으려는 중요한 순간인데. 아이고, 그런데 채련과 돌쇠를 잡으려고 모였던 포졸들은 포박작전은 뒤로 하고 기방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정한량을 잡으러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월양의 비자가 정한량의 주정 버릇을 알고 있던 채련에게 넘어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채련은 일부러 기생들을 시켜 정한량을 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월양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멀리 산 너머로 달빛을 받으며 말을 타고 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야, 돌쇠야. 말은 언제 구했는겨? 흐흐, 아가씨가 모르는 제 재주가 일이 많답니다. 달빛 아래 한참을 달리던 두 사람은 깊은 산속한 남자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에 젖은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웠죠. 돌쇠야, 여긴 어디여? 채련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머물던 곳이랍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방구석에서 낡은 서한을 꺼내왔지요. 이게 웬 문서들이여? 현감 날이 일족이 백성들 등골 빼먹은 증거지라오. 허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니 아가씨의 도움이 필요하구먼요. 채련은 돌쇠의 달라진 모습에 왠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가 눈이 삐어서 진짜 못난 사람을 좋아했나 했더니 이렇게 진지한 모습도 있었어.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돌쇠는 방 한 구석에서 비단옷을 꺼내왔습니다. 아가씨께서 이 비단옷을 입고 월양이를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련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요. 월양이 비자들과 어울리란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동안 정한량 도련님 곁에서 월양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캐내라 이 말이구나. 역시 아가씨는 눈치가 빠르시다니까요. 월양이가 현감, 나리댁의 온갖 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한량 도련님 곁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귀가 밝아졌다 하더군요. 첩실로 들여주했다는 말만 믿고 이제껏 가만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채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단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나저나 이 비단옷은 어디서 난 것이여?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아이고, 이런 건 묻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쇠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월양의 입을 통해 현감 나리의 비리가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일, 관가의 곡식을 빼돌린 일까지.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방금 돌쇠의 정체가 밝혀졌다는데
저 사람이 10년 전 반란에 휘말려 사라졌다던 왕가의 종친이라고. 관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 무고한 누명을 쓰고 사라진. 채련은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달라 보이네. 종친의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맨날 하대를 했는데.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머슴으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정체가 드러나서야. 10년을 숨어 지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포도대장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매, 세상 참 좁아가지고. 채련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장난스레 놀리고 하대하고 심지어 뽕밭에서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아가씨,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건 그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때 뽕밭에서 그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 채련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제 마음만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돌쇠는 간절한 눈빛으로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종친나리께서 이런 천한 여인을 어찌 옆에 두시려고 하시나이까. 채련은 돌아서려 했지만 돌쇠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지요. 아가씨, 10해 동안 머슴으로 살면서 단 하루도 양반의 속편한 삶을 그리워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이 신분이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채련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더 가기 힘들지 않소. 그때 궁에서 온 내관이 다가왔습니다. 종친 어르신,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되실 듯 하옵니다.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답니다. 임금께 전해주시오. 이미 10년을 버린 자리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어르신, 그 모든 누명이 벗겨진 마당에. 누명이라. 그래,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 10년이 헛된 것은 아니었소. 이 땅을 일구며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소. 뽕밭의 봄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채련은 돌쇠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가 왜 그토록 순박한 척했는지 알 것도 같았지요. 도망치듯 숨어 살던 그 시절, 오히려 내 진짜 모습을 찾은 듯하오. 뽕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길이었소. 주변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란 말이요. 종친께서 천한 머슴으로 살겠다니. 머슴 주제에 종친 행세는 또 얼마나 잘할까. 어디선가 월양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돌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월양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래, 내 말대로다. 난 머슴이여. 10해 동안 뽕 입다고 소치고 흙 묻은 채로 살았던 머슴, 그게 바로 나란 말이다.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왕실의 피가 흐르는 종친께서 이런 선택을 하시다니. 내관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하오. 종친의 자리는 반납하고 그저 뽕밭에 머슴으로 살게 해주시오. 순간 내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친의 자리를 반납하시다니, 이는 곧 왕실을 거역하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잠깐. 채련이 돌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왕실을 거역했다 하시오? 10년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왕실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었소? 돌쇠가 놀란 눈으로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오. 이 사람이 뽕잎 하나하나 정성껏 따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주었소. 종친이니 머슴이니 하는 건 중요치 않다는 것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채련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죠. 그때 궁의 내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명이오. 내관이 서찰을 펼쳤습니다. 사실 전하께서는 이미 종친의 마음을 헤아리셨다 하시며 미리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종친이 진정 머슴으로 살길 원한다면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설 자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신하의 큰 충심이라 하시며. 내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매달 초하루에는 궁에 들어와 문안을 드리고 종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라 하셨습니다. 채련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돌쇠는 채련의 손을 꼭 잡았죠. 전하의 은덕이 만극하옵니다. 돌쇠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야. 채련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됐소. 이제야 말할 수 있겠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천한 머슴이었고 당신은 양반과 규수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일 뿐이오.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렇게 돌쇠와 채련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천 가지 매운맛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의 천신만고라는 말처럼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와 세상의 반대를 견뎌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냈죠.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뽕밭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